한반도의 북쪽 백두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천오리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간직한 곳이었다.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하는 이곳에서는 봄에는 연두빛 새싹이 산을 덮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울창한 숲을 이루며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순백의 눈이 대지를 감싸 안았다. 천오리는 현대화의 물결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했으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다. 그들에게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두산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다양한 의식과 축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김민호라는 40대 중반의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농장에서 소를 키우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소를 기르던 목축업자였기에 그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특히 민호가 가장 아끼는 소는 하늘이라 이름 지은 암소였다. 하늘은 민호의 농장에서 태어나 성장한 7살짜리 암소로 영리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은 현재 임신 중이었으며 수의사의 말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민호의 농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민호는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으며 이로 인해 백두산에 서식하는 늑대들이 먹이를 찾아 점점 마을 근처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미 인근 마을에선 몇몇 가축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는 하늘과 다른 소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헛간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고 밤에는 직접 순찰을 돌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을의 노인들 사이에서 오래된 전설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백두산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이를 그저 노인들의 미신으로 치부했고 민호 역시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운명의 시작이었다. 3월의 마지막 주,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이 맞닿은 밤이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둠이 더욱 짙게 느껴졌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겨울의 차가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날 밤 불길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그는 백두산의 정상에 서 있었고 눈앞에는 거대한 늑대와 소가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점 강해져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민호는 그녀를 찾아라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민호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에 도착한 민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소들이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은 그곳에 없었다. 바닥에는 하늘의 발자국과 함께 여러 마리의 늑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늘아! 민호는 소리쳤지만 헛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즉시 마을의 사냥꾼인 오래된 친구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은 이 지역의 산과 숲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젊은 시절부터 사냥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정훈아, 큰일 났어. 하늘이가 사라졌어. 헛간에 늑대 발자국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 바로 갈게. 10분만 기다려. 정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호는 헛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늑대 발자국은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으로 그 흔적을 비추며 숲 가장자리까지 걸어갔지만 더 이상 혼자 들어가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10분 후 정훈이 사냥용 총과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는 민호의 헛간을 살펴본 후 발자국을 확인했다. 이건 백두산 늑대의 발자국이야. 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통 늑대보다 크고 강인한 종이지 백두늑대라고도 불리는데 최근엔 거의 볼 수 없었는데 하늘이를 공격한 거야?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이상하게도 피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발자국들을 보면 늑대들이 하늘을 공격하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데리고 나간 것처럼 보여. 정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어떤 의미야? 민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지금으로선 확실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일단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정훈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두 사람은 손전등과 사냥용 장비를 챙기고 숲으로 향했다. 밤의 숲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짙은 어둠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동물들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감을 높였다. 발자국을 잘 봐. 하늘이 발자국은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어. 놀랍게도 달리거나 저항한 흔적이 없어.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호가 물었다. 하늘이가 자발적으로 늑대들을 따라갔다는 뜻일 수도 있어. 정훈의 말에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두 사람이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했다. 바람이 멈추고 동물들의 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노래처럼 들리는 신비로운 소리였다. 저 소리. 정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야. 울음소리는 점점 더 많이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수많은 늑대들이 함께 울부짖는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언덕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작은 공터를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하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를 7마리의 늑대가 원을 그리며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와 정훈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늑대들은 하늘을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을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늘은 분명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늑대들은 마치 그 과정을 지켜보는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건 내가 평생 사냥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야. 정훈이 경외심을 담아 속삭였다. 민호와 정훈은 숨을 죽이고 숲 가장자리에 숨어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분명 진통 중이었고 7마리의 늑대는 계속해서 그녀 주위를 돌며 일종의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민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말했다. 전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백두산의 영혼에 관한. 무슨 전설? 민호가 물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야. 오래전 백두산에는 천지의 수호자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었대. 그들은 산과 그 주변 생명체들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 그 수호자들 중에는 백랑이라 불리는 하얀 늑대와 청우라 불리는 푸른 소가 있었다고 해. 정훈이 조용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전설이잖아. 민호가 반박했다. 모든 전설은 어딘가에 진실을 담고 있는 법이야. 정훈이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백두산의 균형이 위험에 처하면 수호자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했어. 그리고 그들의 기화는 늑대와 소의 만남으로 시작된다고. 민호는 말을 잃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늘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출산이 시작된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민호는 하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정훈이 그를 막았다. 지금은 자연의 과정을 방해하지 말자. 우리가 개입하면 늑대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
민호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정훈의 조언에 따랐다. 두 사람은 거리를 유지한 채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하늘의 출사는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늑대들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그녀를 지켰고 때때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도 했다. 그 울음소리는 이상하게도 하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첫 번째 송아지가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송아지와는 달랐다. 그것은 순백색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마치 초승달 모양의 푸른 무늬가 있었다. 저것 봐. 정훈이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송아지도 태어났다. 이 송아지는 첫 번째와는 정반대로 검은색 몸에 이마에 초승달 모양의 흰 무늬가 있었다. 쌍둥이.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두 송아지가 모두 태어나자 늑대들의 행동이 변화했다. 그들은 원을 좁혀 하늘과 송아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중 가장 크고 강인해 보이는 늑대, 아마도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늑대가 두 송아지에게 다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달이 구름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고 달빛이 공터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송아지의 이마에 있는 무늬가 달빛 아래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늑대 우두머리는 고개를 들어 달을 향해 울부짖었고 다른 늑대들도 함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숲 전체에 메아리 쳤고 마치 오래된 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건 정말 백두산의 전설이 현실이 된 걸까? 정훈이 중얼거렸다. 그때 하늘이 힘겹게 일어서려 했다. 출산으로 지친 그녀의 몸은 흔들렸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정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터로 뛰어들었다. 하늘아! 민호가 소리쳤다. 늑대들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민호를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민호는 천천히 하늘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하늘아, 내가 왔어. 민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게도 늑대 우두머리가 민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것은 마치 민호가 하늘과 송아지들을 돌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하늘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늘은 지쳐 보였지만 심각한 상처는 없어 보였다. 두 송아지도 건강해 보였고 이미 엄마의 젖을 찾아 먹고 있었다. 민호가 송아지들을 살펴보는 동안 늑대 우두머리가 민호 옆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그의 본능은 이 늑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늑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인간과는 다른, 하지만 깊은 지혜와 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늑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민호에게 일종의 경의를 표한 후 천천히 물러났다. 그리고 다른 늑대들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다려! 민호가 소리쳤지만 늑대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정훈이 공터로 들어와 민호 곁에 섰다. 놀라운 일이야. 그들은 하늘과 송아지들을 보호하고 있었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송아지들은 특별한 존재야. 정훈이 두 송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송아지들의 이마에 있는 신비로운 무늬를 바라보았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어떤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 정훈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흰 송아지는 백광빛이라 부르고 검은 송아지는 흑광, 검은빛이라고 부르자.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들이 그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늘과 송아지들을 마을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이 특별한 생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밤의 사건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천오리 마을 전체,
그리고 백두산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민호와 정우는 하늘과 두 송아지를 마을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하늘은 출산으로 지쳐 있었지만 민호의 보살핌 아래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백광과 흑광은 일반적인 송아지들과는 달리 매우 활발하고 영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들의 이마에 있는 무늬는 여전히 때때로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늑대들이 소를 보호했다고? 말도 안 돼. 마을의 다른 목축업자인 이상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민호 씨, 그날 밤에 술 마셨어요? 젊은 농부인 강지훈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오직 마을의 노인들만이 민호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최진석 할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 송아지들을 한번 보고 싶네.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민호는 기꺼이 최 할아버지를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다. 최 할아버지는 백광과 흑광을 자세히 살펴본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송아지들은 분명 특별해. 최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마의 무늬 그리고 그들의 눈, 보통 송아지들과는 달라.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래전 백두산에는 특별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대. 그들은 산의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 달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 그들은 천지의 수호자라 불렸지. 정훈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래,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들이 많아. 하지만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것을 미신으로 여기지. 그러나 나는 알아. 모든 전설은 어딘가에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최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럼 이 송아지들이 정말 천지의 수호자인가요? 민호가 물었다. 아직은 확실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을 잘 관찰해보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날 거야. 최 할아버지가 조언했다. 민호는 최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광과 흑광을 특별히 주의 깊게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을의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민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들은 민호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하늘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호 아저씨는 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마을의 젊은 교사인 이미영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물었다. 아마도 늑대들에게 소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영의 친구인 김수진이 말했다. 그러나 민호는 사람들의 의심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백광과 흑광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는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백광과 흑광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일반적인 송아지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랐고 그들의 지능도 믿기 힘들 정도로 발달했다. 그들은 민호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그의 감정에 반응하기도 했다. 특히 이상한 것은 밤이 되면 그들의 이마에 있는 무늬가 달빛 아래에서 빛난다는 것이었다. 그 빛은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민호는 이것이 그들의 특별한 본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믿었다. 또한 백광과 흑광이 농장에 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호의 농장 주변의 식물들은 더 빠르고 풍성하게 자랐고 물이 마르지 않았던 우물에서는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났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더 이상 늑대들의 습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호는 때때로 밤에 자신의 농장 주변을 배회하는 늑대들의 그림자를 목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민호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호 씨네 농장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영이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말했다. 지난주에 지나가다 봤는데 그의 밭의 작물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마을 주변에서 늑대 울음소리는 들리지만 가축 피해는 없어졌어. 강지훈도 인정했다. 이런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민호의 농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광과 흑광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눈으로 그 특별함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민호는 기꺼이 사람들을 맞이했고 백광과 흑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직접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송아지들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그들의 눈에는 일반적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그중 한 명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축산업자인 강대식이었다. 특별한 송아지? 그냥 좀 다르게 생긴 돌연변이일 뿐이야. 강대식은 비웃었다. 민호는 그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지. 강대식은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계속해서 민호의 이야기를 깎아내리고 백광과 흑광이 그저 평범한 소라고 주장했다. 민호는 강대식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백광과 흑광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능력들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이 가진 특별한 운명을 믿고 있었다. 한편 정훈과 최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민호를 지지했다. 그들은 백두산의 전설과 백광, 흑광의 연관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천지의 수호자들은 자연의 균형이 위협받을 때 나타난다고 해. 정훈이 어느 날 민호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 주변의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어. 산림 벌채, 오염,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 민호가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최근 들어 백두산 기슭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것이 이 지역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지. 정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가 물었다. 일단은 계속해서 백광과 흑광을 잘 돌봐야 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중요한 존재야. 정훈이 대답했다. 최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야 해. 백두산의 중요성과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호는 두 사람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백광과 흑광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백두산의 보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할 더 큰 도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천오리 마을에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백두개발이라는 대형 건설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백두산 기슭에 대규모 리조트와 위락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조사였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백두개발의 대표인 박진우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우리의 백두천구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박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계획에 열광했다. 천오리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개발 계획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이것은 우리 마을이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강대식이 주민들 앞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호, 정훈, 최할아버지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이 계획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개발이 우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전통을 해치지 않을까요? 민호가 질문했다. 걱정 마세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합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설을 건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정훈과 최할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깊게 논의했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 백두산의 생태계를 파괴할 거야. 정훈이 우려했다. 리조트, 골프장, 테마파크. 이 모든 것이 자연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야.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번영도 의심스러워. 최할아버지가 말했다. 대부분의 이익은 그 회사로 돌아갈 테고 우리 마을은 그저 환경 파괴의 대가로 약간의 일자리만 얻게 될 거야. 민호도 동의했다. 그는 백광과 흑광이 나타난 것이 이런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백광과 흑광이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닐 거야.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전설에 따르면 천지의 수호자들은 백두산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어. 정훈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일단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 정훈이 제안했다. 백두개발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개발의 진정한 영향에 대해 알려야 해. 최할아버지가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보고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광과 흑광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민호는 자신의 농장에서 특별한 현상을 목격했다. 백광과 흑광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름들은 농장 위에서 원을 그리며 보였고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광과 흑광의 이마에 있는 무늬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구름을 뚫고 하늘로 향했고 구름들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했다. 몇 분 후 구름은 갑자기 사라졌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민호는 이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것은 분명 징조야. 민호는 중얼거렸다. 백광과 흑광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그들은 정말로 천지의 수호자들이야. 그날 오후 민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백광과 흑광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백두산 개발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민호의 초대에 응했다. 그들 중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백광과 흑광에 대한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다. 민호는 사람들을 마당으로 안내했다. 백광과 흑광은 평소처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저들이 바로 제가 말했던 특별한 송아지들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백두산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송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확실히 독특해 보였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주민이 물었다. 민호가 대답하려는 찰나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광과 흑광이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이마에 있는 무늬가 다시 한번 빛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빛이 훨씬 강했고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백광의 이마에서는 푸른빛이, 흑광의 이마에서는 붉은빛이 발산되었고 두 빛은 하늘에서 만나 아름다운 보라색 빛을 형성했다.
사람들은 경외감에 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강한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라 마치 축복의 비처럼 느껴졌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빛을 담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고 땅에 닿는 순간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비는 몇 분 동안만 내렸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민호의 농장 전체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고 마른 땅은 촉촉하게 젖었으며 시들어가던 식물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비가 그치자 백광과 흑광의 이마에서 나오던 빛도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평범한 송아지처럼 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은 방금 전에 본 것이 평범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방금 전에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평범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려던 것입니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백광과 흑광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이제 민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트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 특히 강대식과 그의 추종자들은 회의적이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강대식이 불평했다. 비가 내린 것은 그저 날씨 변화 때문이고 그 빛은 아마도 어떤 종류의 반사광일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두산 개발 계획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백두개발과 강대식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 없이는 개발 계획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강대식은 자신의 집에서 박진우와 비밀 회의를 가졌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호라는 사람과 그의 신비로운 송아지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송아지들을 어떻게든 없애야 해. 강대식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이 계속 있는 한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요? 박진우가 물었다. 직접적인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는 그저 그 송아지들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돼. 그들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과학적인 근거는요? 박진우가 물었다. 사람들은 과학보다 두려움에 더 잘 반응해. 강대식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 돈으로 전문가를 사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하면 돼. 박진우는 이 계획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민호와 그의 송아지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계속해서 논의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백두천국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 엿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강대식의 집 창문 밖에서 한 마리의 늑대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늑대는 곧 이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전달할 것이었다. 민호의 농장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현상 이후 마을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민호, 정훈, 최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백두산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강대식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강대식과 박진우는 계획대로 백광과 흑광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심지어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와 그 송아지들이 일종의 유전적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가축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 송아지들은 위험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다.
그들의 이상 행동은 뇌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며 이것이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경우 마을의 모든 가축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주민들, 특히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민호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백광과 흑광은 전혀 병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더 건강해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민호가 회의에서 강하게 반박했다. 백광과 흑광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마을에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 농장을 보세요. 그들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호는 백광과 흑광의 진정한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밤 그들을 관찰했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매월 보름날 밤 백광과 흑광은 특별한 행동을 보였다. 그들은 마당을 벗어나 숲으로 향했고 거기서 늑대들과 만났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고 안전한 거리에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가 본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백광과 흑광은 숲속 작은 공터에서 늑대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백광과 흑광의 이마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결국 그들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두 명의 젊은이로 완전히 변신했다. 한 명은 순백색의 옷을 입은 청년이었고 이마에는 푸른색 초승달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검은색 옷을 입은 청년이었고